소설 나는 홍범도 송은일 장편소설 제15장 조선군대. 북청읍내 일진회 건물을 터뜨리고 후치령을 넘어오던 한밤중에 후치령 허리원 옛 역참에서 일군 소대 병력과 접전했다. 그 허리원 야간 전투 이후 한 달간 풍산 의병대는 소대별로 움직여 다니며 풍산 군 내 일본군을 연신 공격했다. 풍산 군 내 각 사마다 하나씩 있던 헌병 군소들을 다 깼다. 그렇게 전투를 벌이는 한편으로 풍산은 물론 갑산, 삼수, 단천, 이원, 홍원 등의 요소의 의병을 모집하는 경문을 붙였다. 구국 일념 의병 전사 어디 있나? 하느님도 임금 영웅도 우리를 구제치 못하리. 우리는 다만 우리 손으로 해방을 이루리. 자유를 누리리. 춥고 덥고 배고프고 헐벗고 고될지라도 일제 강도 무찌르고 우리나라 되찾으리. 꼭 찾으리. 간절한 의지 불그르 용기로 싸우리. 빛나리. 끝끝내 이기리. 끝끝내 이기리. 한 달 전 이틀에 4차례나 치른 전투에 대한 소문덕인지 경문덕인지 한 달 새 대원이 300명이나 늘었다. 경문 밑에 아무날 아무시에 아무 곳으로 나와 있으면 데리러 나갈 것이라 붙여놨더니 데리러 나갈 때마다 몇십 명씩 있었다. 춥고 덥고 곰고 고되다 못 박았음에도 아무 때나 죽을 수 있는 위태한 길로 들어선 이들이 그렇게 많았다. 계속 늘어날 것이었다. 범도는 지대장들한테 의병대가 1000명 정도로 커질 것에 대비하여 운영 방법을 찾으라 했다. 여러 방법 중 하나가 부대 노래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범도와 중군장 한영준이 경문을 만들었는데 부대장 양혁진이 경문을 부대 노래로 만들자고 했다. 대원들이 널리 부르게 하여 결속력을 높이자는 것이었다. 모두 찬성했다. 노랫말에 붙일 음률이 문제였다. 씩씩하면서 여운 깊은 음률을 누가 만들어줄 것인가. 부대 안에서 노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을 찾았다. 신흥 천불산 아래 불이 문수골에서 왔다는 20살의 고호수가 뽑혔다. 신흥 천불산 아래 불이 문수골에서 왔다는 20살의 고호수가 뽑혔다. 고호수. 의병 모집 경문을 붙이고 처음 데리러 나갔을 때 모여있던 입대 지원자 중에 그가 있었다. 한 달 사이에 그는 부대 내에서 호수가수라는 별명을 얻었을 만치 노래를 잘했다. 호수가수. 편지를 써서 정찰대원 오창진한테 주고 고호수를 데리고 한성으로 가서 한성신문사 홍규식 선생을 찾으라 했다.
풍각쟁이를 찾아 노래를 만들고 고호수한테 노래를 익혀달라고 청했다. 처녀수로 이루어질 부대 운영은 후일 문제이고 당장은 125명에서 443명으로 늘어난 부대를 재편할 필요가 있었다. 부대장 양혁진, 제1지대장 김치명, 제2지대장 양태욱, 제3지대장 이계동, 제4지대장 차기선, 제5지대장 문평, 별동대장 차도선, 중군장 한영준, 정찰장 오창근. 대원 숫자가 갑작스레 늘어나니 날마다 집 짓고 훈련시키느라 정신없었다. 일본군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대원들은 그 차이를 혹독한 훈련으로 메워야만 했다. 산악을 타며 최대 속력으로 뛰고 명확히 쏘고 세상에 없는 듯 감쪽같이 숨고 참호를 파고 위장하고 거친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한대짬에도 대비해야 했다. 포수 대원들은 을사년과 평원년 전투들을 거치면서 익숙하지만 신입 대원들은 그 모든 걸 익혀야 했다. 각 지대장들과 포수 대원들이 신입 대원들을 가르치며 같이 훈련했다. 넘치게 잘해냈다. 대장인 범도는 대원들을 어찌 먹일지가 문제였다. 하루 세끼 흰밥에 고기 반찬을 먹이기 위한 고심이 아니라 하루 2번 소금 묻힌 주먹밥 한 덩이씩이라도 쥐어주기 위함이었다. 양충 좌수를 비롯한 원로 포수기에서 양곡을 모아 보내주고 인근 마을에서도 성심껏 먹을거리를 보태주지만 부대장 양혁진과 범도는 날마다 사흘 후 끼니를 걱정해야 했다. 어찌할까요, 대장? 양혁진이 그렇게 물어왔을 때 범도는 하세가와와 친하게 지냈다는 북청 군수 김선묵을 떠올렸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는 속설도 생각났다. 친일 분자이자 부자인 놈한테 가서 며칠치 식량이라도 얻어와야겠소. 나랑 밤이슬을 좀 맞겠소? 대장님과 저 둘이서요? 대장님 호의들도 아니 데리고요? 야심한 시각에 나무 집 담 넘어가 돈 좀 내놓으쇼 할 일인데 둘이면 충분치 않겠소?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좋을 것도 없고. 양혁진이 흐흐 웃었다. 그날 오후에 두 사람은 진지를 비우고 후치령을 넘었다. 밤 깊어 북청읍성 성벽을 넘어가 성내에 있는 김군수 관저로 들어갔다. 번가를 한성에 두고 첩살림을 하고 있는 김군수가 그날 밤엔 첩실과 함께 안채에서 자고 있었다. 복면을 하고 들어갔다. 일본 돈 5,500원과 금부치 12개를 취해 나왔다. 400여 명이 달포쯤 지낼 수 있는 식량을 하룻밤새 구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숨은 애국 인사가 우리 부대를 지원했노라 말했다. 대원들이 환호했다. 하루가 어찌 가는지 모를 만치 바쁜 와중에 또 하루가 밝았다. 아침상을 막 물린 참에 정찰장 오창근이 황급히 들어선다. 꼭두 새벽부터 말을 달려왔는지 얼굴이 벌겋다. 대장 함흥과 인근에 주둔하던 연대 병력이 간밤에 신포를 통해 북청으로 들어왔답니다. 연대 병력이 밤에 배를 타고 왔어?
예 대장 전투대원 1400명 보조원 300명이 한 배를 타고 와서 심포에서 내려 헌병대 마당으로 들어왔고 수경했답니다. 한밤중에 김통이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기에 제가 헌병대로 가서 목책 사이로 확인했습니다. 터벌대는 오늘 대열을 정비해서 내일 후치령을 넘을 거라 하더이다. 이 창바위꼴로 들어올 거라고요. 토벌대는 오늘 대열을 정비해서 내일 후치령을 넘을 거라 하더이다. 이 창바위꼴로 들어올 거라 하고요. 지휘관 계급이 어떻게 된다던가 이름이 뭐고 연대장 계급은 대좌이고 이름이 뭘이라고 했습니다. 내일 온다고? 북청 헌병대에서 이 창바위꼴까지는 90리쯤이다. 모리연대가 내일 동틀역에 북청 헌병대에서 출발하면 오후 2, 3시경이면 후치령 영마루를 넘을 것이다. 영마루에서 이 창바위꼴까지는 40여리다. 놈들은 야간 기습을 계획하고 오는 모양이다. 예, 10월 초아흐렛날 내일입니다. 지난 한 달여간 풍산 의병대에 거듭거듭 당한 터라 그냥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후치령은 함경도 서북 땅 절반과 동남부 땅 절반을 잇는 높은 산이다. 후치령은 함경도 서북부 땅 절반과 동남부 땅 절반을 잇는 높은 산이다. 그 아래 북청지구 헌병대 병참이 있는 북청은 함경도 관문이다. 함흥에 있는 함경도 헌병 본대에서 북청지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았다. 후치령을 장악해야만 함경도를 장악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러자면 풍산 의병대를 박살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을 것이다. 범도는 두 호위 방언과 성집에게 즉시 지대장들을 모아오라 한다. 오창근이 지대장들 앞에서 토벌대가 내일 후치령을 넘어온다는 말을 다시 한다. 토벌대 병력은 1400수고 조선인으로 이루어진 보조원이 300수라 합니다. 그들은 이 창바위꼴로 직진할 것이라 하고요. 차도선이 먼저 나선다. 그는 20일 전에 제 부대원 55명을 이끌고 들어와 합류했다. 오 정찰장, 그 사실을 알려준 사람을 믿을만 합니까? 물론입니다. 차 별동대장. 누군데요? 그건 대장님께도 비밀입니다만 제 눈으로 헌병대 마당에 있는 일본군을 확인했습니다. 헌병대 마당이 막사로 꽉 찼더이다. 중군장 한영준이 끼어든다. 첩보 제공원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동안 오 정찰장께서 가져오신 정보가 어긋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 그 점은 놔두고 내일 우리가 맞이할 우리로서는 처음 맞는 대군이 대군에 어찌 대응할지를 논하기로 하죠. 먼저 어디서 맞이할지를 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놈들이 창바위꼴까지 들어오게 하여 싸울지, 아예 후치령으로 올라가서 맞이할지. 후치령으로 올라가기로 한다면 후치령 어디쯤이 좋을지 우선 그 점부터 정하죠.
제4지대장 차기선이 말을 잇는다. 저는 우리가 후치령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쪽으로 들어오면 우리 진지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 인민들도 어떤 시기로든 해를 입기 마련입니다. 그런 일들 숱하게 보고 겪었지 않습니까? 애초에 놈들이 후치령을 넘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놓아야 차후 우리가 움직이기 편할 것이고요. 제5지대장 문평이 차기선의 말에 동조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후치령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첫 안건을 법노가 마무리한다. 나도 동의합니다. 그 점은 만장일치가 됐으니 이제 후치령 어디를 택할지 의견들을 내보시오. 부대장 양혁진이 몸을 고추 세우며 입을 연다. 적군이 1700수, 우리가 450수입니다. 적군 1700수 중 300수가 보조원이고 우리 450수 중 100여 명은 아직 전투 능력이 약합니다. 우리 전투대원은 300으로 잡아야 합니다. 이 큰 불균형 속에서는 매복으로도 어림없죠. 대장께서 첫 전투를 치르셨다는 철령, 협곡 같은 장대한 장소가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북청에서 풍산으로 넘어오는 길목에는 그와 같은 곳이 없죠. 그런데 협곡 비슷한 형세인 곳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김치명이 제껏 대구한다. 김치명이 제껏 대구한다. 말리꼬개입니다. 말리꼬개는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통 모양으로 생겨서 말리로 불린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리꼬개는 양쪽 석벽이 높지 않아 아군이 매복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석벽은 높지 않은 대신 말리꼬개 안 말통 모양 분지가 상당히 넓어서 집중 사격 효과가 떨어질 염려가 있고요. 집중 사격 효과는 떨어지되 반격 당하기는 어렵지 않을 거리기도 합니다. 그 대신 양쪽으로 반원 형상인 석벽이 수직이라 적군이 피할 때도 마땅치 않습니다. 자연 엄폐물이 거의 없고요. 무엇보다 말리꼬개 외에 대안이 없어요. 부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공격보다 방어를 먼저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다른 분들 말씀을 듣겠습니다. 김치명이 양혁진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치지 않으려고 얼른 물러나자 차도선이 받는다. 양 부대장 의견에 동의합니다. 말리꼬개 말통 분지가 상당히 넓다고는 하나 양쪽 입구를 막고 위에서 내리 쏠 수 있으니 우리 쪽 위치가 훨씬 유리합니다. 게다가 적군은 함흥에서부터 올라와 북청에서 하루 쉬고 90여리 행군에 나섭니다. 말리꼬개는 북청 쪽에서 영마루를 넘어 두 번째 고개입니다. 90여리 행군에서 절반 이상 50리쯤 걸은 뒤에 말리꼬개에 닿게 됩니다. 완전 군장으로 산길 50리 걷고 나면 천하장사라도 지치기 마련이지요. 우리가 짐 없이 하루 내에 걸으면 200리쯤 줄이기도 합니다만 군인들은 완전 군장을 하고 걷지 않습니까? 놈들이 말리꼬개에 닿으면 분명히 1시경 이상은 쉴 것입니다. 그 길에서 1700수가 한꺼번에 쉴 수 있는 평지가 거기 말고는 없고요. 어쨌든 대장께서 결정하십시오. 얼른 결론을 내야 출정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김 지대장 말씀도 말리꼬개 전투를 염두에 두셨던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말리고개에 찬성하신 게 됐고요. 저도 말리고개가 적당해 보입니다. 우리가 말리고개로 올라가서 전투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다들 말리고개 형세를 알고 계시므로 지형 설명을 생략하고 말씀드립니다. 한영준의 중구는 풍산 쪽 입구를 맡습니다. 차도선 별동네는 북청 쪽 입구를 맡으십시오. 김치명의 제1지대와 태항옥의 제2지대는 높은 쪽 석벽을 맡으세요. 이계동의 3지대, 차기선의 4지대, 문평의 5지대는 낮은 쪽 석벽을 맡습니다. 각 지대는 맡은 부분의 지형지세를 최대한 이용해서 감쪽같이 매복할 방법들을 연구하십시오. 반나절 이상 매복하리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 연구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매복 장치를 오늘 안에 마련하십시오. 소화대원들을 준비시키시고 소대장들과 현지에 다녀오셔도 무방하겠죠. 양혁진 부대장께서는 소화조원들을 데리고 지금 말리고개로 가셔서 지휘소가 될 만한 자리를 찾으십시오. 우리도 매복해야 하니 매복 방법도 찾으시고요. 이상 회의를 마칩니다. 각자 위치로 복귀하십시오. 북청 쪽에서 고개로 올라오는 길이 잘 보이는 높은 쪽 절벽 뒤편 등성이 숲에다 대장 지휘소를 마련했다. 부대장 지휘소는 건너 절벽 뒤편 숲이었다. 신호는 깃발을 쓰기로 했다. 대장 지휘소에서 깃발을 올리면 부대장 쪽에서 매복에 있는 대원들이 보고 대장 지휘소 깃발을 받은 부대장 지휘소가 같은 깃발을 올리면 대장 쪽에 매복한 대원들이 보는 식이었다. 말리고개는 가로 길이가 3마장 거리쯤 된다. 세로폭은 2마장 반쯤이다. 북청 방향 출입구는 20보이고 풍산 방향 출입구는 12보 폭이다. 둥그런 석벽 높이는 높은 쪽이 30척쯤이고 낮은 쪽이 28척쯤이다. 철령 협곡만큼 웅대하지는 않아도 깎아지는 석벽이 장엄하고 수려하다. 원통형이라 울림이 크고 예민하다. 적군이 매복선 안으로 다 들어올 때까지는 어떤 인기척도 없어야 했다. 어제 실제 실험해본 결과 낮은 헛기침 소리까지 들렸다. 인기척을 숨기기 위해 양쪽 절벽 안쪽에 152개소나 되는 어모를 팠다. 3명씩 들어 앉을 수 있는 어모였다. 3명 중 둘이 총수이고 1명이 보조수다. 보조수가 폭탄을 던지기로 됐다. 점심을 먹고 모두 어머 속으로 들어갔다. 범노와 방언과 성집이 어머 속에 들어앉은 지 3시간째다. 어머 지붕 앞쪽을 들어 올려놓고 번갈아 만원경에 눈을 댄 지도 그만큼이다. 만원경을 들고 살피고 있던 김성집이 낮게 말한다. 대장님, 드디어 놈들 정찰대가 나타났습니다. 정찰대가 나리 꽃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나리 꽃제는 후치령 영마루 넘어 첫 번째 고개다. 범도는 만원경을 받아 나리 꽃제 쪽을 살핀다. 12쯤일 것 같아. 정찰대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걸음으로 나리꽃제 등성이를 내려와 숲 사이로 스며든다. 일단 이 말리고개까지 올라와서 살피고 돌아갈 것이다.
지붕을 들어 올리고 깃발 신호를 올리게. 방언이 일어나 지붕을 들어 올려 뒤편으로 세운다. 성집이 노란색 깃발과 청색 깃발이 달린 깃대를 같이 들고 돌린다. 놈들 정찰대가 나타났다는 신호다. 건너편 부대장 어모에서 지붕을 들어 올리고 같은 신호를 보낸다. 건너편 어모들에서 빼꼼히 열고 있던 덮개들을 덮기 시작한다. 이쪽 어모들에서도 덮개를 내린다. 손가락 한마디 정도씩 들린 덮개들이 전부 덮이니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깃발 내리고 원래대로 만들게. 한 뼘 높이 시야를 남기고 지붕을 덮는다. 부대장 어모에서도 똑같이 한다. 놈은 정찰대가 나리꽃제와 말리고개 사이 모퉁이에 나타난다. 거기서부터 길이 평평해진다. 평평할지라도 좁장하여 한 줄로 걸을 수밖에 없는 길에 놈들이 순찰한 모습을 드러낸다. 12이 맞다. 놈들이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위를 올려다보면서 열흘에 심리 갈 걸음으로 전진한다. 읽고 말통 분지 안으로 들어선다. 6놈이 분지 안을 살피고 6놈은 말통 끝까지 가서 계속 나아간다. 말통 분지 안에 있던 6놈이 전걸음으로 나리꽃제 쪽으로 향한다. 곧 모퉁이를 지나 사라지더니 한참 만에 나리꽃제 등성이를 올라가 다시 사라진다. 곧 행렬이 넘어오기 시작한다. 조선인으로 이루어진 전투 보조원들이다. 짐을 바리바리 지고 있다. 좁고 험한 구간들이 곳곳에 있어 진말이나 짐 실은 소를 이끌고 다니면 곳곳에서 지체되기 마련이다. 그런 곳에서는 말 탄 사람도 내려 걸어야 한다. 놈들도 그 정도는 들어 알고 300이나 되는 조선인을 마소처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총알바지로 내세운 것이기도 하다. 보존 행렬 끝에 일군이 붙기 시작한다. 희고 붉은 깃발을 내밀어 놈들이 나리꽃제에 나타난 것을 알려주게. 희고 붉은 깃발을 내밀어 놈들이 나리꽃제에 나타난 것을 알려주게. 두 사람이 지붕을 그대로 둔 채 창 밖으로 깃발을 내밀어 가만가만 흔든다. 부대장 지소에서도 같은 신호를 낸다. 이제부터 아무도 여기 없는 듯이 굴어야 할 때다. 신호 그치고 기다리세요. 호자의진에서 수천 명이 동시에 움직일 때 범도는 그 안에 있었다. 폭풍 속에 있는 것 같았다. 거대한 파랑을 타고 흔들리는 것 같다고 느꼈다. 그건 무수한 사람들의 갈망이 웅집한 열기였을 것이다. 어쩌면 그 열망을 느끼고 싶어 반대하는 김수엽을 누르고 호자의진으로 갔을지도 모른다. 열망이 너무 짧았다. 열기는 너무 쉽게 식었다. 그때 같은 갈망과 열기가 이 말리고개에 응집돼 있다. 고요히 뜨겁게. 그때와 달리 지금은 고요히 뜨거움으로 오래 지속될지도 모른다. 쉽게 식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이고 쉽게 식지 않게 하련다는 의지를 다져보는 것이다. 그때는 파랑에 휩쓸려 있었으나 지금은 내가 이끌고 있지 않는가. 모퉁이에 일군 보조원들의 선두가 나타난다. 저 몸피만큼씩 큰 짐을 지고 네 발로 기듯이 걷다가
평지를 만나자 몸을 펴댄다. 선두가 말통분지 안으로 들어설 즈음 일군 선두가 모퉁이로 들어온다. 숫자에 비하면 소란하지 않으나 그 수가 많은지라 이를 때가 파장에 든 듯 울리고 흔들린다. 소리가 점차 커진다. 몰이 돼자라고 했던가 연대장인 걸 대번에 알겠는 자가 흰 말을 타고 모퉁이에 들어섰다. 행렬 중간쯤이다. 그 앞뒤로 말탄 장교 둘씩이 있다. 소자 이상 장교가 5인 것 같다. 하세가와는 보이지 않는다. 북청 헌병대와는 별개로 나선 것이다. 북청 헌병대와는 별개로 나선 것이다. 그건 다행이다. 40살 안팎의 대자까지 오른 무리가 생각이 얕고 성급한 자라는 방증 아닌가. 하세가와 중대 병력 중 4분지 3을 잃으며 실패했을지라도 후치령을 거지반 넘어봤다. 더구나 하세가와는 조선에서 20년을 보냈다. 조선인과 함경도 포수들을 알기에 헌병대 병참 목책을 한 겹 더 둘러세우기 시작했을 정도다. 몰이 대자는 하세가와 소자의 경험을 앞세우거나 하다못해 며칠 말미를 두고 더 준비를 했어야 한다. 그젯밤에 함흥에 내려 하루 지내고 나설 일이 아니다. 타고난 신분이 높아 공 없이도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어디나 있게 마련이다. 적을 경시하고 아군을 높이 두고 스스로는 무소불위라 믿는 멍청한 지휘관. 적을 경시하고 아군을 높이 두고 스스로는 무소불위라 여기는 멍청한 지휘관. 모리가 말통분지 안으로 들어선다. 그 뒤에 있던 행렬이 속도를 높여 말통분지 안으로 들어서더니 정렬한다. 모리가 말에서 내려 준비된 좌대에 앉는다. 좌대 앞에 궤짝 몇 개를 놓아 탁상을 만들어 뒀다. 말들이 네 방향으로 그 자리를 감쌌다. 다른 장교가 무슨 말을 외친다. 쉬라는 소리 같다. 분지 양 끝에 보초병들이 서자 모두 쉬는 태세로 전환한다. 행랑을 내리고 앉아 총을 내려놓고 허리에 차고 있던 수통들을 들어 마개를 뽑아 물을 마셔댄다. 조선인 보조원들이 고루 흩어져 중대 사이사이에서 짐을 풀어댄다. 일군들한테 먹을거리를 나눠주려는 것 같다. 좌대에 앉은 모리도 물잔을 들고 있다. 첫 번째 신호 준비하라. 예, 대장. 방언과 성집이 지붕을 들어 뒤로 젖힌다. 첫 번째 신호는 어모에서 나와 자신의 위치로 이동하기다. 두 번째 신호는 공격 준비다. 마지막 신호는 범도가 쏘는 총성이다. 첫 번째 신호기 올리게. 두 사람이 노랑과 파란 깃발을 올려 흔든다. 건너편 부대장 지휘소에서 같은 깃발이 오른다. 어모에서 마른 풀을 뒤집어 쓴 덮개들이 뒤로 밀리면서 대원들이 포복 자세로 나타난다. 한 손에 무기를 든 채 석벽 간역에서 한자 반에 있는 자신의 위치들까지 간다. 한영준 중군과 차도선 별동대까지 모두 위치를 잡았다. 두 번째 신호기 꽂아놓고 우리도 내려가자. 범도가 먼저 어모를 나선다.
김치명 부대와 태화국 부대 사이가 대장조 위치다. 사격 준비를 마치고 공격 신호를 기다리는 대원들 뒤편에 닿는다. 석벽 간역 가까이 다가들어 일어서며 격발하고 모리가 타고 온 백마를 향해 첫 총을 쏜다. 적군 대장을 먼저 쏜다는 의미일 뿐 말들에 둘러싸여 있어 맞히지 못할 것이라 택했다. 머리통을 맞은 백마가 펄쩍 앞발을 들고 솟구치더니 미친 듯이 내닫는다. 범도는 두 번째 총탄도 모리 앞에 있는 갈색 말머리를 쏜다. 갈색 말도 제 섰던 방향으로 내다르며 그 주위에 있는 일군들을 짓밟아 댄다. 300여 발이 동시에 터지면서 전투가 시작됐다. 150개의 포탄도 내던져졌다. 아군은 아수라장이 된 분지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쏜다. 두 번째 폭탄들은 들쭉날쭉 던져진다. 폭탄 터진 데마다 주변이 난장판이 된다. 놈들이 넘어진 놈들을 엄폐물로 놓고 반격을 시작한다. 산 놈들끼리 등을 대고 죽은 놈들을 폭에 뚝처럼 쌓아놓고 석벽 쪽을 향해 사격을 해댄다. 적들이 쏘고 격발하는 사이 아군이 쏘고 몸을 수그렸다 격발한다. 아군 수가 적군은 5분지 1도 못 되지만 공격 위치가 유리한지라 사상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적군은 바람에 집단 넘어지듯 넘어진다. 분지 안에 삽시간에 지옥도가 되어간다. 호각 소리가 난다. 뿌뿌 뿌뿌 퇴각 명령이 모양이다. 분지 바닥이 온통 널브러진 자들이다. 조선인도 태반이 쓰러졌다. 살아있는 자들은 엎드려 두 팔을 내뻗고 있다. 살려달라는 표시다. 모리대자는 말 두 필과 제 호위대에 둘러싸여 북청 쪽 입구로 빠지고 있다. 모리 호위병 20명가량이 사나운 기세로 양 석벽을 쏘아가며 빠르게 이동 중이다. 옴나이 못하게 갇힌 상태에서 전멸할 수도 있으리라 싶은지 필사적으로 도망친다. 움직일 만한 적군들이 연속 사격을 해가며 모리를 따라 움직인다. 반수는 될 퇴각병들이 전부 모리 호위병들 같다. 북청 쪽 입구를 맡은 차도선 별동대가 사격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달아나는 놈들 기세가 거칠다. 쥐도 막다른 곳에서는 고양이를 공격한다고 했다. 막다른 곳에 이르렀으되 숫자는 많다. 더하면 아군 사상자가 늘 수 있다. 곽방은 공격 중지 호각을 불어라. 방언이 목에 걸고 있던 호각을 길게 분다. 부, 부, 부 세 차례 호각 소리가 울려 퍼지자 총소리가 그쳤다. 적군 중 걸을 수 있는 자는 모두 분지로 나갔다. 갑작스러운 정적이 어리둥절하다. 한참 만에야 건너편에서 와 함성이 울린다. 대장이 공격을 중지시킨 게 이번 전투를 끝낸다는 선언이었음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함성이 올마붙으면서 일대가 떠들썩해진다. 함성이 올마붙으면서 일대가 들썩들썩해진다. 말머리 고개에서 사살한 일군 수가 765수였다. 조선인으로 이루어진 보조원 221명이 사망했다. 살아남은 보조원 79명 중에 35명이 풍산 의병대에 입대하고 싶다고 청해왔다. 그들을 받아들이고 남은 사람은 돌려보냈다.
아군 사망자는 6명이었다. 김춘진, 황봉준, 이문협, 조강록, 임승조, 임사전 등으로 사망자 모두가 포수였다. 포수인지라 다른 사람보다 한 뼘이라도 더 나서서 싸우다가 적탄에 맞은 것이다. 부상자는 27명으로 전부 총상이었다. 풍산 읍내에 하나 있는 약방의 의원을 기어이 데려다 총탄을 파내고 치료케 했다. 오래전 영주에서 젊은 의원 장명엽이 총상 환자들을 구해내는 걸 똑똑히 보았기에 이후 전투에서는 가까운 곳에 어디에 약방과 의원이 있는지부터 살펴두는 습관을 들였다. 이후 2달여 사이에 입대 지원자가 폭발하듯 늘어났다. 북청, 안평사, 엄방골에 진지를 둔 포수 의병대원 70명이 합세에 들어오기도 했다. 부대원이 1100여 수에 달했다. 풍산을 넘어 한수, 이북 전역에서 지원자가 들어왔다. 부대 명칭을 조선군대로 바꾸고 조직을 재편하고 군 기후를 만들었다. 내무대장 김치명 부대 명칭을 조선군대로 바꾸고 조직을 재편하고 군 기후를 만들었다. 자기 재치겠어 꼭 옆에서 떠득떠득 소리 내살래? 다시 읽어야지. 부대 명칭을 조선군대로 바꾸고 조직을 재편하고 군 기후를 만들었다. 내무대장 김치명, 중군 한영준, 제1지대장 양혁진, 제2지대장 차기선, 제3지대장 양태우, 제4지대장 이계동, 제5지대장 문평, 별동대 대장 차도선으로 지대를 재편하고 신입대원을 각 지대에 고루 배치했다. 총을 갖지 못한 대원이 없었으므로 비전투 대원을 따로 두지 않고 지대별로 사수와 보조수를 짝짓게 하여 훈련케 했다. 섣달 초 40 낮에 풍산 노양리 본동 들판에서 조선군대 결성식을 거행했다. 조선군대 결성식을 보러 온 인민이 1500수가 넘었다. 조선군대 부대원 1100여수, 구경꾼 1500여수가 모인 본동 들판이 들썩들썩했다. 호수가와 고호수가 한성에서 익혀온 군가를 전 부대원한테 가르쳐 뒀던지라 본동 들판에 조선군 군가가 장엄하게 울러 퍼졌다. 구국일념 의병전사 어디 있나 하느님도 임금 영웅도 우리를 구제치 못하리. 우리는 다만 우리 손으로 해방을 이루리, 자유를 누리리. 춥고 덥고 배고프고 헐벗고 고될지라도 일제 강도 무찌르고 우리나라 되찾으리. 꼭 찾으리. 간절한 의지 불그르 용기로 싸우리. 빛나리. 끝끝내 이기리. 끝끝내 이기리. 조선군 결성식 후 열흘 동안 각 지대별로 한두 차례씩 전투를 벌였다. 풍산 관내에는 일군이 없었으므로 대폭 강화된 정찰대원들이 알레오는 인근 군의 요소로 출동했다. 조선군 결성 후 열흘 동안 각 지대별로 한두 차례씩 전투를 벌였다.
풍산 관내에는 일군이 없었으므로 대폭 강화된 정찰 대원들이 알려오는 인근 군의 요소로 출동했다. 한영준의 중군이 갑산에서 해산포로 탄약을 운반하기 위해 배승 계덕 고개를 넘던 일군 38명을 몰살하고 탄약 40상자가 실린 말 10피를 앗아왔다. 양혁진 지대가 후치령 도리 근목에서 헌병대 1개 중대 100명을 쏘고 총과 탄약 20상자를 가져왔다. 차기선 지대가 후치령 마루 오른쪽 가제 등에서 아라단이 소위가 이끄는 1개 소대를 치고 갑산과 해산으로 가는 우편물과 군수물자를 가져왔다. 태항욱 지대와 이계동 지대와 문평 지대가 합세하여 후치령 아래 직동리에서 토벌대 1개 대대 400명과 맞붙어 절반을 사살했다. 섣달 10하루인 오늘 정찰대가 첩보를 가져왔다. 일군 토벌대 800여 수가 삼수성에 집결해 있다는 것이다. 해산진 수비대에서 200수를 더 보태 천여수로 이루어질 토벌대라고 한다. 지휘부 회의 결과 삼수성과 앞서 삼수보부터 점령키로 결정했다. 삼수보는 조선 국경방어군이 주둔하던 작은 성이지만 조선군이 사라진 지금은 1군 2개 소대가 차지하고 있었다. 삼수보에서 삼수성까지는 시오리길로 삼수보에서 삼수성까지는 시오리길로 중평 천변을 따라 대로가 나 있었다. 차도선의 별동대가 먼저 출발하여 삼수보를 점령했다. 같은 날 야간에 조선 군대는 지대별로 이동하여 삼수보로 들어섰다. 그 밤에 솜눈이 내렸다. 밤새 내린 솜눈이 아침에는 잔눈으로 쌓였다. 삼수보를 진지삼아 지낸 이틀 동안 양달에 쌓인 눈은 얼추 녹았다. 삼수보를 진지삼아 지낸 이틀 동안 양달에 쌓인 눈은 얼추 녹았다. 그렇지만 어제 해질녘부터 또 눈이 내렸다. 눈이 내려 쌓일수록 적군의 방비가 느슨해질 것이므로 아군한테는 해로울 것 없다. 눈은 자정 넘으면서 그쳤다. 새벽녘이 다가오자 열나흘 달이 떴다. 삼수보에서 지내는 동안 각 지대에서 몸이 날쌔고 전투력이 높은 4명씩을 출연해 임시 선봉대를 만들었다. 1100여 명 대원 중에 어둠 속 성벽을 타 넘어본 사람이 6이었다. 11년 전인 병신년에 호자의진에 있었던 홍범도, 이계동, 태항욱, 문평, 김성집, 곽방은 등 이계동을 선봉장으로 삼았다. 7지대에서 뽑아낸 28명을 4조로 나누어 태항욱 1조, 문평 2조, 곽방은 3조, 김성집 4조 등으로 편성했다. 양력으로는 새해 1월 17일, 음력으로는 섣달 19날에 음력으로는 섣달 열나흘인 오늘이 삼수읍성을 치는 날이다. 출발하라. 우리가 금세 뒤따라갈 것이다. 대장소 앞에 모였던 선봉대가 앞서 나간다. 전군이 선봉대가 남긴 발자국을 짚으며 눈길 행군을 시작한다.
눈이 쌓여 밝아진 길을 따라 눈을 헤치면서 새벽 동트기 직전에 삼수읍성에 도착한다. 선봉대가 성문과 성문 중간에 성곽퀴에다 줄을 던져 걸고 성벽을 넘어 성내로 진입했나 보다. 동트기 전 어둠이 제일 깊다고들 한다. 사람 잠이 가장 깊은 때라서 생긴 말일터. 선봉대가 각 조별로 맡은 문루 위의 파수병들을 처치했는지 동서남북 네 성문을 연다. 각 성문 앞에 도착해 있던 조선 군대가 성내로 진입한다. 도망칠 놈은 도망칠 수 있도록 성문을 환히 열어둔 채 입성해 공격을 시작한다. 범도는 동문 앞에서 중군장 하영준과 함께 들어선다. 450여 수로 1700수를 상대해 대승을 거둬본 조선 군대 병사들한테는 두려움이란 건 없다. 거칠 것도 없다. 막사마다 폭탄을 던지고 튀어나오는 놈들에게 총을 쏘아댄다. 건물마다 찾아다니며 문을 열고 방 안을 향해 총을 발사한다. 악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악기를 만나면 고스러져 죽거나 같이 악기가 되는 것이다. 폭풍에 휘말린 것처럼 모든 것이 난무한다. 터지고 튀고 불타고 내달리고 도망치고 쓰러진다. 동틀역의 상황이 끝났다. 아군 사상자가 의외로 많다. 전사자 57명이고 부상자가 125명이나 된다. 적군 전사자는 503명이다. 달아나지 못한 적군 부상자를 확인 사살해 전사자에 포함시켰다. 군수 유등이 잡혀 일군 시신이 쌓인 동원 마당 가운데 꿀려 있다. 군수 사택 귀란을 통해 동문으로 빠져나가려던 그를 내무대장 김치명이 잡았다. 부인은 달아나게 뒀다고 한다. 범도가 북청 헌병대 병참 간방에 있을 때 김치명과 양혁진과 동학, 접주, 최훈이 유등을 찾아가 위협했다. 홍범도를 내어놓지 않으면 군수 노릇 길게 못하리라고. 범도는 야마구치 사무실에서 유등을 만났을 때 당신들이 나를 포함하여 동지들을 내놓지 않으면 함경도를 벗어나지 못하리라고 못 박았다. 유등이 아니라도 간방을 나오긴 했을 것이나 그 덕에 쉽게 나온 것도 사실이다. 겁먹고 홍범도와 동지들을 간방에서 나오게 했던 유등은 야마구치가 죽은 걸 보고도 달아나지 않았다. 까닭이 뭘까? 삼수군은 세 줄기 큰 물이 압록강으로 흐른다고 하여 지어진 지명이다. 압록강을 끼고 있는 덕에 옛 조선군이 많이 주둔했고 진과 보가 많았다. 그 많은 진과 보가 지금은 전부 일본군 진지와 숙소로 변했다. 일본군이 삼수에 그만치 많이 들어와 있다. 유등은 일본군을 믿은 것인지도 모른다. 혹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범도는 유등 가까이 다가들어 쭈그려 앉는다. 어찌 달아나지 않았는지 물어보기 위해서다. 허리를 숙인 채 달달 떨고 있는 유등이 고개를 든다. 아직 햇살이 비치지는 않아도 얼굴은 쉽게 알아볼 만하다. 홍범도가 직접 나타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는지 몹시 놀라는 얼굴이다. 날 알아보시겠습니까, 나리? 자, 자네 지난번 봤을 때 내 몰골이 워낙 험악했던지라 시방도 그때와 별로 다를 것은 없습니다만 혹시
못 알아보려나 싶었는데 날 어찌 하려는 겐가. 그보다 궁금해서 말이요. 왜 어찌 미리 달아나지 않은 거요? 야마구치가 죽었을 때라도 달아났어야 하는 거 아니요? 북청, 풍산, 장진, 삼수 등지서 우리 부대가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겁 많은 당신이 도망치지 않은 까닭을 모르겠어서 말이요. 나를 살려놓을 것도 아니면서 그따위 질문을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나를 욕보이려 함인가? 당신이 욕볼 것이 있긴 하오? 30년 가까이 일본에 붙어 조선을 팔아먹어온 당신이 조선에서 가장 먼저 일본 밀정이 된 사람이 당신이지 않소? 누구나 사는 방식은 다른 것이다. 사는 방식이 누구나 다를지라도 누구나 나라를 팔아먹고 동족을 짓밟으며 살지는 않소. 아무려나 내 9살 봄에 당신이 내 목을 치려 했던 덕에 내가 지금 당신 앞에 이르러 있는 것 같소. 내가 19살 봄에 당신이 내 목을 치려 했던 덕에 내가 지금 당신 앞에 이르러 있는 것 같소. 당신은 나를 여기까지 밀어보낸 탓에 여기서 내 앞에서 죽을 것이오. 오랜 인연을 생각해서 짧게 끝내드리겠소. 당신 목을 쳐서 쑥꽃대에 꽂아 남문 문루에 내걸고 크고 긴 철에다 친일역적 유등이라고 한글로 크게 써서 나부끼게 할 것이오. 외롭지 않도록 관내 친일 부역자들을 전부 찾아 매달아 주겠소. 사 살려주오. 불가하오. 싸늘히 내뱉은 봄도는 유등을 등지고 객사로 향한다. 김치명이 대장소를 객사로 정해놓았다. 내일쯤엔 길어도 모레에는 갑산과 해산에 있는 일군들이 몰려들 것이었다. 찾아다니며 전투하기보다 방어하기 쉬운 이 성을 방패삼아 최대한의 일군들을 맞이할 작정이다. 며칠간 지속될 수 있을 터 그때까지만 이 성 안에서 지낼 참이다. 그 전에 호자 의진이 충주 읍성에 갇혔던 것과 같은 꼴이 되지 않도록 만반의 대세를 갖춰놓아야 한다. 더 앞서 잠시 눈을 붙여야 할 때다. 대장 일어나셨습니까? 눈을 뜨고 보니 양쪽 창문밖이 훤해서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기척을 눈치챈 듯이 김치명이 부른다. 일어났네. 들어오게. 머리맡에 물대접이 놓여있다. 자는 사이 자릿기를 가져다 놓은 모양이다. 지금 몇 시나 됐나? 내가 얼마나 잔 거지? 어제 아침부터 주무시고 지금 일어나신 겁니다. 뭐? 좀 쉬시라고 깨우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할 일 착실하게 하고 있고요. 그건 그렇고 어제 낮부터 저녁 낮을까지 의병 지원자들이 수십 명 몰려왔습니다. 이 아침에도 또 여럿이 찾아왔고요. 금년에는 더 받지 않기로 하지 않았는가. 정월 보름이나 지나 상황 봐서 받자고. 그리 말하면서 대개 돌려보내고 날쌔 보이는 10수명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왔던 어떤 사람이 아들까지 데리고 오늘 또 와서 대장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날 안돼? 사사로이? 이가 인선이라고 말씀드려달라고 이름 들으시면 기억에 내실 거라고 하였습니다. 이 인선 30대살이나 돼 보이던데 아실만합니까? 다리를 절던데요.
멀쩡한 사람도 다리를 절게 되면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다리 저는 사람이 와서 의병이 되겠다 하니 난감한 참입니다. 다리를 저는 이가 인선 누군지 안다. 수완 종이공장 시절에 형이라 부르며 따르던 그 인선이다. 범도가 종이공장을 떠나올 때 15살이던 인선이 그랬다. 언젠가 꼭 형님을 찾아갈게요. 그 말이 우스워 본명을 가르쳐 주었다. 데리고 들어오게. 아니 내가 나가보겠네. 어디 있나? 누군데 그리 반기십니까? 어린 시절에 친형제처럼 지냈던 아우네. 아 그럼 제가 얼른 모셔오겠습니다. 옷이랑 입으시고 예서 기다리고 계십시오. 김치명이 서둘러 나간다. 범도는 자리끼를 비우고 이불을 겨 벽장에 넣고 골방문을 열어본다. 요강이 있다. 하루 밤낮을 자고도 더 잘 수 있었을 텐데 소피가 마려워 깼던 것 같다. 오줌이 요강을 반이나 채울 만치 나온다. 요강에다 오줌 눈 적이 있던가 기억나지 않는데 불쑥 오경이 요강에 앉는 모습이 떠올라 웃음이 난다. 함께 잘 때면 오경은 자다 일어나 꼭 오줌을 눈다. 워낙 호된 기억과 겹쳐져 잊어버렸지만 오래전 신충사에서 나와서 북청으로 올 때 아침마다 오경의 요강을 범도가 비우고 부셨다. 똥을 하루 한 번 놓는데 꼭 자기 주먹만 하게 쌓아놓은 걸 보면 웃음이 난다. 똥도 꼭 자기처럼 귀엽게 싼다. 중얼거리며 요강을 중얼거리며 요강을 비우곤 했다. 오경을 본 지 석 달이 넘었다. 꼬막골로 내려다 놓고 나서 도무지 시간이 나지 않았다. 한영준이나 김치명, 오창근 등이 번갈아 다녀와 오경이 보낸 옷을 내놓곤 했을 뿐이다.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시라고 전하세요. 그랬다고 했다. 잘 때는 달콤한 향내를 새끈새끈 풍기고 색정을 나눌 때는 얼음도 녹이겠다 싶을 만치 뜨거운 사람. 눈을 흘길 때는 괭이처럼 귀엽고 웃을 때는 세상 어떤 꽃보다 예쁜 아내. 이번에 진지로 돌아갈 때는 잠깐이라도 들려 얼굴을 봐야겠다 싶다. 골방에서 나와 머리털을 추스리는데 문 밖에 기척이 일더니 김치명이 들어온다. 그 뒤로 바짝 마른 데다 입성이 추레한 사나이가 들어선다. 그리고 소년이 들어온다. 용범 또래나 됐을까? 한두 살 덜 먹었을까? 제 아비 그 나이대와 영락없이 닮은 놈이다. 범도는 머리 묶던 걸 잊고 일어나 인선을 끌어안는다. 이 사람 인선이 자네네 정말 자네네 세상에 어찌 여기까지 왔나. 수안서 여기까지 천리길인데 잃어버렸던 피부치를 만난 것처럼 눈물겹게 반갑다. 인선이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끼며 중얼거린다. 앉으십시오. 대장님 절 받으셔야죠. 제 자식놈 절도 받으시고요. 절은 무슨 앉게 이쪽으로 아랫목으로 오게. 김치명이 아침상을 들여오겠다고 하고는 물러간다. 아랫목에 같이 앉은 인선이 흐느낌을 추스리고는 아들을 가리킨다. 화일이라고 합니다. 서울 쇠면 15살이고요. 이 화일이 서 있다가 제 아비 말이 떨어지자 큰절을 한다. 제 아비 어릴 때와 비슷하되 제 아비보다 훨씬 건강하게 클 것 같아 흐뭇하다. 오냐 반갑구나.
화이라 약한 아버지 모시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 많았다. 인선이 끼어들어 한마디 한다. 형님도 참 제가 애를 데리고 왔지 애가 저를 모시고 왔겠습니까? 그리 보이지 않으니 하는 말 아닌가. 그나저나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어? 내가 여기 있는 건 어찌 알고. 인선이 그간 살아온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범도가 떠난 후 인선은 종이공장 일을 계속했다. 19살에는 장가를 들었다. 이듬해 화이를 낳았다. 오래도록 신안곤안하며 인선의 애를 태운 부모보다 화일 어미가 먼저 돌아갔다. 아이 5살 무렵이었다. 이태 뒤에 아버지가 돌아갔고 다시 이태 뒤에 어머니가 세상을 떴다. 인선은 아들을 데리고 다니며 종이공장 일을 계속했다. 인선은 지난 이른 봄에 수안장에 갔다가 오래전 안변과 회항 등지에서 이름을 떨쳤던 의병대장 홍범도에 대해 들었다. 언젠가 형님을 찾아갈 거라 큰소리치던 어린 날의 자신을 떠올렸다. 짐을 정리하고 화이를 데리고 회양을 향해 나섰다. 회양에서 홍대장에 대해 들었다. 그가 살았다는 먹패장골로 들어갔다. 부자가 먹패장골에서 여름을 지내던 중에 골짜기로 들어온 김포수를 만났다. 김포수가 홍대장이 후치령 넘어 풍산 쪽에서 포연대를 이끌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풍산으로 왔다. 풍산 읍내에 묵으며 홍대장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는 참에 그 부대가 삼수로 넘어갔다는 걸 알게 됐다. 삼수읍으로 들어와 며칠째 주막에 묵고 있던 어저께 이른 아침에 성 안에서 벌어진 난리법석 소리에 잠이 깼다. 온 읍 사람들이 다 깬 것 같았다. 주막 주인이 나와서 말했다. 조선 군대가 성에 든 일본군을 쳐부수는 모양이라고. 조선 군대 대장이 홍범도라고. 김치명이 3사람 아침이 차려진 밥상을 들고 들어온다. 범도한테는 늦은 아침이고 하루 반 만에 먹는 밥이다. 일단 드십시오. 김치명이 그리 말하고 나서는 걸 보니 일군이 몰려오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온 모양이다. 일단 먹으라니 일단 먹어볼까? 범도는 화일 부자를 먹이기 위해서 수저를 든다. 15장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